그 여자가 감히 내 땅에 발을 들여? 강영숙 명예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10년 전 양육권 포기 각서에 서명시키고 쫓아냈던 전 며느리가 한정그룹 본사에 말단 계약직으로 들어온 겁니다. 같은 시각 40층 회장실에서 서준혁은 합격자 명단 속 윤서아라는 석자를 보고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관악구 반지하 원룸에서 서아는 서랍 속 한정재단 소식지를 꺼내 딸의 이름 위에 손끝을 올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이 여자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한정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은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준혁이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인사팀이 올려보낸 서류처를 넘기고 있었죠. 경영지원팀 행정보조 계약직 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 매 분기마다 올라오는 서류 중 하나였습니다. 준혁이 무심히 넘기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윤서아. 석자가 준혁의 눈에 박혔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는 순간 이력서에 첨부된 증명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얼굴 위에 선을 그어놓았지만 눈매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가 잔이 받침 접시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고개를 돌렸지만 준혁은 이미 서류철을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정그룹 본관 1층 로비에서 윤서아가 새 사원증을 목에 걸고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원증에는 경영지원팀 행정보조 계약직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죠. 서아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밟는 이 건물이었지만 서아는 시선을 곧 앞으로 돌렸습니다. 감상에 잠길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윤서아 씨, 이쪽 자리 앉으세요. 팀장 오정민이 사무실 안쪽 빈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방 계열사 출장 경비 정산 서류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죠. 서아가 서류 첫 장을 집어들며 일을 시작하는 동안 주변 직원 몇 명이 서아를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49이라는 나이에 계약직 행정보조로 들어온 사람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점심 같이 가실래요? 서아의 옆자리에 앉은 이주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27, 경영지원팀 막내였죠. 서아가 잠깐 놀란 듯 주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아가 먼저 입을 열었죠.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요. 회장님, 어머님 있잖아요. 명예회장님. 그분이 가끔 본관에 오시면 다들 숨을 죽여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벽에 붙어서 인사하고. 서아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구내식당 밥이 꽤 괜찮네요. 이 반찬 맛있다. 주아는 화제가 바뀐 것도 모르고 그쵸? 된장찌개가 제일 나아요 하며 웃었습니다. 서아는 웃으면서도 눈빛만큼은 식판 위 어딘가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준혁이 인사팀장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경영지원팀 행정보조계약직 윤서아. 채용 경위를 설명해봐.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공개 채용권입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모두 정상 절차를 거쳤고 중소기업 총무 3년,
사회복지관 행정보조 2년 경력이 직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십 개 계열사 중에 하필 본사를 골랐다? 준혁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인사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였죠. 지원서상으로는 본사를 선택한 특별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혁이 잠시 입을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책상 위를 두어 번 두드리더니 멈췄죠. 그대로 둬. 인사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건드릴 이유 없으니까. 인사팀장이 나간 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쪽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와 오래된 파일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서윤이의 돌잔치 때 셋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이혼 후 서아와 관련된 물건을 모두 정리할 때 유일하게 버리지 못한 것이었죠. 준혁이 사진 속 서아의 29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사진을 캐비닛 안으로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퇴근 후 서아가 관악구의 좁은 반지하 원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낡은 벽지를 비추었죠. 서아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한정재단 소식지를 꺼냈죠. 장학생 명단이 실린 페이지를 펼치자 서아의 손끝이 한 줄 위에 가서 멈췄습니다. 서윤, 한빈예술고등학교 1학년. 서아가 그 글씨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랍 더 안쪽에는 빛바랜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서윤이가 5살 때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서아가 그림을 꺼내지는 않고 손끝으로 모서리만 살짝 만졌습니다. 서아가 낮에 가져온 회사 복리후생 안내 책자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한정재단 장학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서아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죠. 장학생 분기 보고서는 경영지원팀에서 취업, 관리. 서아가 붉은 펜을 집어들어 그 문장 아래에 천천히 밑줄을 그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길이었죠. 이틀 후 한남동 한정가 본저택의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강영숙 명예회장이 며느리 민채원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강영숙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본사 경영지원팀에 회장님 전 부인이 입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강영숙의 찻잔이 받침 접시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얼굴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죠. 그 여자가 감히 내 땅에 발을 들여? 채원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처라는 단어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강영숙과 채원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영숙이 즉시 비서실장 황기태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 현재 상황을 이틀 안에 가져와. 어디 사는지, 형편이 어떤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빠짐없이. 황기태가 나간 뒤 강영숙은 식탁에 홀로 앉아 찻잔 속 차가워진 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서아에게 서명하게 했던 이혼 합의서가 머릿속에 떠올랐죠. 다 끝난 일을 왜 다시 건드리는 거야? 강영숙이 입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10년 전 이혼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그림자가 어릿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가 끝난 뒤 채원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죠. 8년 전 준혁과 결혼할 때 전처에 대해 들은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떠났다. 그 이상은 물어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죠. 채원은 서윤에게 새어머니가 아닌 큰엄마라는 호칭을 쓰며 7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 관계가 한 사람의 등장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채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한빈예술고등학교 미술실에서 서윤이
유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미술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서윤에게 다가갔죠. 서윤아, 한정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다음 달에 본사에서 열린대. 참석해야 하니까 일정 비워둬. 서윤이 붓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사가 나간 뒤 서윤이 캔버스 한쪽에 무심코 붓을 올렸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졌죠. 서윤은 자기가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시 다른 부분에 붓을 가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청담동 아파트 식탁에 준혁과 채원, 서윤, 8살 재민이 둘러앉았습니다. 채원이 반찬을 놓으면서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할머니가 요즘 자꾸 전화해. 이번 주에는 본저택에서 자라고. 서윤이 밥을 뜨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준혁과 채원의 시선이 허공에서 스쳤다가 각자 식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밤이 깊어 준혁이 서재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법원 복도가 눈앞에 떠올랐죠. 서아가 눈물 한 방울 없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던 한마디. 서윤이 건강하게만 키워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걸어가던 뒷모습. 준혁이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소송 서류,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검색하다가 손가락이 멈췄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준혁이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닫힌 화면 위로 서아의 이력서, 사진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아의 반지하 원룸 책상 위에는 한정그룹 조직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업무 범위와 한정재단의 연결 고리 위로 형광펜 자국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죠. 서아가 핸드폰을 열어 부산에 있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 출근 잘했어요. 걱정 마세요. 잠시 뒤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죠. 무리하지 마라. 몸이 먼저다. 서아가 핸드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최은정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잠시 머물렀죠.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조직도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남동 본저택 서재에서 강영숙이 금고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돌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이면 1년이야. 재계약만 안 하면 돼. 강영숙이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둑한 서재 안에서 금고의 윤곽이 희미하게 빛났죠. 다음 날 아침 서아가 본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준혁이 수행비서와 함께 도착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아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서아와 준혁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초. 서아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혔죠. 준혁이 닫힌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올라가시죠. 비서의 말에 준혁이 뒤늦게 발을. 서아가 입사한 지 2주가 지나면서 경영지원팀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밀려있던 계열사 경비정산 서류를 서아가 하나씩 정리해 나갔고 팀장 오정민이 몇 달째 손대지 못한 문서 보관 작업까지 서아가 먼저 나서서 처리했죠. 처음에 나이 많은 계약직을 궁금한 눈으로 훑어보던 직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무팀 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저 사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 소문은 복도를 타고 층을 건너 채원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민채원은 한정그룹 사회공헌실 명예이사 직함으로 일주일에 2번 본사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채원이 경영지원팀이 있는 층으로 내려갔죠.
복도에서 마주친 서아에게 채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회공헌실 민채원이에요. 혹시 적응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서아가 걸음을 멈추고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서아의 눈동자가 채원의 얼굴 위를 훑고 지나갔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죠. 채원이 서아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담동 아파트 식탁에서 채원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경영지원팀에서 윤서아 씨를 만났어.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 끝에 올려져 있던 반찬이 접시 위로 떨어졌죠. 채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회사에 있다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준혁이 젓가락을 바로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사 첫날 명단에서 봤다. 봤는데 가만히 둔 거야? 회사 일이야. 인사팀이 정상 절차로 뽑은 사람이니까. 준혁이 시선을 식탁 위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채원은 더 묻지 않았지만 준혁이 서아를 내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죠. 한남동 본저택 서재에서 강영숙이 황기태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반지하 원룸 주소, 월 190만 원의 수입, 이혼 후에 생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강영숙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형편의 본사에 들어왔다고? 딴속이 있어. 강영숙이 찻잔을 밀어내며 황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오정민이에게 전화해. 수습평가를 까다롭게 잡으라고. 그리고 어차피 계약직이니까 1년 뒤 재계약 거부하면 깔끔하지만 그 전에 그 여자가 서윤이한테 접근하는 건 막아야 해. 황기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회장님. 강영숙의 전화를 받은 팀장 오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정민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책상 위만 바라보다가 서아의 자리 쪽을 힐끗 보았죠. 다음 날 아침 오정민이 서아의 책상 앞에 서류 상자 3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전 계열사 12곳 분기 감사 자료를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세요. 수습 역량 평가 차원입니다.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주아가 눈을 크게 뜨며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팀 전체가 해도 2주는 걸리는 양이에요. 오정민이 주아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수습평가야. 개인 역량을 봐야 하니까. 오정민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눈을 피했습니다. 주아가 서아를 바라보았지만 서아는 이미 상자 뚜껑을 열고 첫 번째 서류를 꺼내고 있었죠. 그날부터 서아는 매일 밤 10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퇴근한 줄 알았던 주아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죠.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아 씨는 먼저 가요. 혼자 해야 내 평가에 인정이 되는 거니까. 주아가 입술을 꾹 다물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가가 잠깐 붉어졌다가 이내 서류 위로 시선이 내려갔죠. 주아가 가방을 들고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지만 서아는 이미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순찰 중이던 보안팀 직원이 불 켜진 경영지원팀 사무실을 발견하고 잔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이 관리부서를 거쳐 준혁의 비서 데스크까지 올라갔죠. 경영지원팀 계약직 윤서아 씨가 연일 야근 중입니다. 준혁이 보고를 들으며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퇴근길 차 안에서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영지원팀 수습사원 업무 배분이 적정한지 확인 좀 해봐. 전화를 끊은 뒤
준혁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전화를 걸었는지 준혁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죠. 인사팀 조사가 시작되면서 오정민이 곤란해졌습니다. 오정민이 황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러다 저한테 인사징계가 내려옵니다. 업무 부여 기준을 소명해야 하는데 명예회장님 지시라고 할 수도 없고. 황기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재량으로 부여한 업무 아닙니까? 명예회장님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오정민이 전화를 끊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구두로만 내려오는 지시, 증거는 어디에도 남지 않았죠. 한빈예술고 미술실에서 서윤이 친구 한지우와 나란히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붓을 씻으며 무심코 물었죠. 서윤아, 너 엄마 돌아가신 거야?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사셔? 서윤의 손이 붓을 꽉 쥐었습니다. 관심 없어.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야.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잘렸습니다. 지우가 놀란 눈으로 서윤을 보다가 미안, 괜히 물어봤다 하며 고개를 돌렸죠. 지우가 먼저 미술실을 나간 뒤 서윤이 혼자 남아 새 캔버스를 세웠습니다. 빈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찻잔. 서윤의 붓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수습과제 마감일, 서아가 오정민의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12개 계열사 감사 자료가 빠짐없이 분류되어 있었죠. 오정민이 파일을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을 멈추고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오정민이 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업무 수행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강영숙의 숨소리가 잠깐 거칠어졌습니다. 재계약 거부까지 기다릴 수 없어. 방법을 바꿔야겠다. 강영숙이 전화를 끊은 뒤 황기태를 불렀습니다. 경영지원팀 계약직이 회장 전 부인이라는 거 회사 안에 흘려. 황기태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은 곤란합니다. 아래 비서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포장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소문은 본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 서아가 식판을 들고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주변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직원이 서아를 쳐다보다가 눈을 피했죠. 서아가 빈자리를 찾아 걸어가는 동안 유일하게 옆자리를 비켜준 사람은 주아뿐이었습니다. 언니, 소문 들었는데 진짜예요? 주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에요. 주아가 숨을 들이켰죠. 하지만 나는 그 과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서아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회계팀 박태호가 식판을 들고 서 있었죠. 서아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불편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강영숙의 지시를 거부한 뒤 3번이나 승진해서 밀렸던 기억이 태호의 머릿속을 스쳤죠. 소문이 확산된 직후 준혁의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내에 회장님 전 부인 관련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준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출처를 찾아. 비서가 하루 만에 경로를 파악해왔죠. 총무팀 직원에서 비서실 하급 비서로 다시 황기태 비서실장으로. 하지만 황기태가 강영숙의 지시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선이구나. 준혁이 낮게 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준혁은 주먹을 풀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죠. 그 주 금요일 채원이 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서윤이가 본저택에 간다고 했어요. 서윤이 앞에서 전처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강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서윤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내가 아니다. 채원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진실이 알려지면 서윤과 자신 사이에 쌓아온 7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죠. 같은 시각 회계팀 박태호가 자택 서재에서 오래된 외장하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5년 전 작업 파일 폴더가 화면에 떴죠. 강영숙의 지시를 중도 거부한 뒤 혹시 자신에게 책임이 넘어올까봐 백업해둔 회계 자료였습니다. 태호가 파일 목록을 훑어보다가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태호가 외장하드를 분리해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퇴근 후 서아가 반지하 원룸 세면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루 종일 꾹꾹 눌러놨던 것들이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터져 나왔죠.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아가 서랍에서 서윤이의 크레파스 그림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 손에 든 핸드폰 화면에는 한정재단 홈페이지가 떠 있었죠. 장학금 수여식 일정 안내, 다음 달 15일 본사 강당. 서아의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2주 후 한정그룹 본사 강당에 한정재단 장학금 수여식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서아는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행사 지원 업무를 배정받았죠. 강당 뒤편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좌석을 안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서아가 수여자 명단이 적힌 프린트물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 한빛예술고 1학년. 서아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옆에서 함께 자료를 정리하던 직원이 윤서아 씨, 이쪽 좌석표도 정리해 주세요 하고 말을 걸었고 서아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강당 객석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장학생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죠. 한빛예술고등학교 1학년 서윤. 교복을 입은 서윤이 단상에 올라 한정재단 장학 리본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당 뒷줄에 서 있던 서아의 두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5살이던 아이가 15 소녀로 자라 있었죠. 서아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서윤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무대 반대편 앞줄 좌석에 앉아있던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당 뒤쪽에 서 있는 서아를 뒤늦게 알아본 준혁의 시선이 서아와 서윤 사이를 오갔죠. 준혁이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무대 위 딸과 강당 뒤 전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장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서윤이 지도교사, 친구 한지우와 함께 음료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죠. 서아가 같은 테이블에서 자료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죠. 실례합니다. 서윤이 서아를 행사 진행 직원으로만 인식하고 가볍게 한마디 남긴 뒤 음료를 집어들고 지나갔습니다. 서아의 눈이 서윤의 뒷모습을 따라갔죠. 10년 만에 직접 들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가 자료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빈 복도 끝까지 걸어간 서아가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어뜨렸죠.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복도 모퉁이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민채원이었습니다. 사회공헌실 명예이사 자격으로 다과회에 참석했다가 로비를 나서던 참이었죠. 채원이 걸음을 멈추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여식 내내 강당 뒤쪽에서 서윤만을 바라보던 서아의 시선, 서윤과 마주친 직후 복도로 뛰쳐나온 타이밍. 채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채원이 다과회장으로 돌아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했다, 서윤아. 서윤이 고개를 돌리며 웃었죠. 큰엄마 와주셨네요. 채원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어 보였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채원은 다과회가 끝나자마자 한남동 본저택으로 향했죠. 본저택 거실에서 강영숙이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 오늘 수여식에서 봤어요. 윤서아 씨가 강당 안에 있었어요. 서윤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고 서윤이랑 마주친 뒤에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강영숙의 찻잔이 받침 접시 위에서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이한테 접근하려는 거였어. 강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죠. 기태 씨, 들어와. 황기태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영숙이 황기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 각서 다시 준비해. 황기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양육권 포기 합의서 사본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법무팀 유진호 상무한테도 따로 연락해. 그 합의서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고 서아가 서윤이한테 접근하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해. 황기태가 나간 뒤 강영숙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법무팀 상무 유진호가 강영숙의 별도 호출을 받고 본저택을 찾았습니다. 명예회장님, 합의서가 지금까지 효력을 유지하려면 당시 서명이 본인의 자유로운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숙이 유진호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죠. 문제가 없으니까 서명한 거 아니냐? 검토만 해. 유진호가 고개를 숙이고 본저택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서아가 팀장 오정민을 통해 호출을 받았습니다. 본관 최상층 명예회장 집무실이었죠.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강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기태와 유진호가 양쪽에 배석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육권 포기 합의서 사본이었죠. 강영숙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류에 네가 서명했지. 서윤이한테 접근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왜 이 건물에 있느냐? 서아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사직 썼어. 오늘 안으로. 강영숙의 목소리가 집무실 안을 눌렀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강영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이 합의서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머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영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아가 목소리를 낮추되 또렷하게 이어 말했죠. 어머님이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셨죠. 저희 부모님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오셨어요.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게를 끝장내겠다고 하셨죠. 저는 서윤이를 건강하게 키워준다는 조건으로 이 종이에 서명한 겁니다. 그게 합의였습니까? 배석한 유진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강영숙이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을 만들지 마라. 서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영숙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집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 준혁이 회의를 마치고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예회장님이 경영지원팀 윤서아 씨를 부르셨습니다. 준혁이 걸음을 돌려 명예회장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혁이 마주한 것은 테이블 위에 합의서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강영숙과 서아였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에 꽂혔죠. 이 각서를 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준혁이 강영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영숙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대답했죠.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었다.
준혁이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양육권 일체를 포기하며 향후 자녀에 대한 어떠한 접근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 아래에 위반 시 합의금 전액 반환 및 소송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었죠. 이건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 포기 강요 아닙니까? 그리고 제 동의도 없이 어머니와 서아 사이에서만 만들어진 서류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강영숙이 준혁을 올려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준혁이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나가 계세요. 이 문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힌 뒤 준혁이 강영숙과 단둘이 마주 앉았죠. 10년 전 이혼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까? 강영숙이 찻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아가 자기 발로 떠난 거다. 그게 전부야. 강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찻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준혁이 집무실 문을 닫고 나간 뒤 강영숙이 황기태를 불렀습니다. 준혁이 일정하고 만나는 사람 매일 보고해. 황기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명예회장님. 같은 날 오후 명예회장실에서 나온 서아가 경영지원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주아가 서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물 가져올게요. 서아가 주아가 건네는 종이컵을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아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서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화면 위의 커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퇴근 후 주아가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잠시 뒤 서아에게서 답장이 왔죠. 고마워요. 서아가 반지하 원룸 현관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황기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명예회장님 뜻이 확고하시니 스스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서아가 문자를 읽고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삭제 버튼 대신 스크린샷 버튼을 눌렀죠. 서아가 메모장을 펴고 오늘 명예회장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숙이 한 말, 배석자 이름, 합의서 사본의 존재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죠.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죠. 서아가 기록을 마치고 핸드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최은정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죠. 서아가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정 씨, 저 윤서아예요. 그때 그룹 상담에서 만났던.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죠. 서아 씨? 은정의 목소리가 놀란 듯 낮게 돌아왔습니다. 서아가 눈을 감고 핸드폰을 귀에 꼭 붙였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일 퇴근 후에요. 전화를 끄는 서아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 메모장과 서랍 속 서윤이의 크레파스 그림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명예회장실 대면이 있던 다음 날 퇴근 후 서아가 회사 근처 카페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은정이 들어왔죠. 은정이 서아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아 씨 살아 있었구나. 은정이 맞은편에 앉으며 서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룹 상담실에서 눈물 한 방울 없이 딸을 빼앗겼다고 말하던 서아의 모습이 은정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은정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은정이 커피잔을 감싸주며 대답했죠.
남편 사업이 망한 뒤에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 노무사 자격증 따고 지금은 노동하고 가사 쪽 전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강영숙이 부산에 직접 내려와 부모님을 찾아간 일 가게를 끝장내겠다는 위협, 서윤이의 안전한 양육을 조건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일, 그런데 이혼 후 부모님 가게가 결국 문을 닫은 일, 신용불량이 되고 병원을 다니며 바닥에서 보낸 해들, 그리고 딸이 한정재단 장학생이라는 걸 알게 된 후 한정그룹에 지원한 일, 어제 명예회장실에서 강영숙과 마주 앉은 일까지. 은정은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이야기를 마치자 은정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첫마디를 건넸죠. 서아 씨, 그 합의서 깨질 수 있어. 서아가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협박이나 위협에 의해서 서명한 서류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돼. 다만 문제가 두 가지 있어. 은정이 냅킨 위에 펜으로 숫자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협박 상태가 끝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둘째, 서명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거의 다 됐어. 서아의 표정이 굳었죠. 근데 서아 씨가 이혼 후에 몇 년이나 병원을 다녔잖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면 그 기간 동안은 협박의 영향이 지속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 당시 병원 기록이 핵심이야. 은정이 펜을 내려놓으며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내 전문 영역보다 가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 내가 같이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정민수 변호사야. 착수금도 사정에 따라 조정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먼저 확인해보자.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비용이 걱정이에요. 은정이 서아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방법은 있어. 같이 찾아보자. 같은 시기 준혁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정그룹 법무팀 기록 보관소에서 10년 전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이름을 확인했죠. 해당 법무법인에서 은퇴한 담당 변호사 송재일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한정그룹 회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조용히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알려지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준혁이 법무팀 기록 보관소를 열람한 기록이 강영숙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황기태가 법무팀 직원을 통해 보고를 받아 강영숙에게 전했죠. 회장님이 10년 전 이혼 소송 기록을 조회하셨습니다. 강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송재일한테 먼저 연락해서 입을 막아. 하지만 준혁이 하루 전에 이미 송재일에게 연락을 취한 뒤였죠. 송재일은 처음에 준혁의 만남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준혁이 직접 양재동 자택을 찾아갔죠. 현관 앞에서 송재일과 마주선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 아이의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송재일이 한참 동안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뒤 송재일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이 당시 서아 씨한테 직접 쓴 위협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 씨 부모님 가게에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도 명예회장님 쪽에서 손을 쓴 겁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죠. 물증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회장님 개인 금고나 비서실장 쪽에 있을 겁니다. 송재일이 숨을 고른 뒤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아 씨 쪽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사실은 한정그룹 자문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서아 씨가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자기 의사를 대리받지 못한 건 확실합니다.
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아는 처음부터 혼자였던 거군요. 송재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나도 그때 양심을 지키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증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송재일의 집을 나서 차에 탄 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서아의 주변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문 이후 대다수 직원들이 거리를 두는 가운데 점심 식당에서 이주아와 서아가 둘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회계팀 박태호가 처음으로 식판을 들고 합류했죠. 소문이야 어쨌든 일 잘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태호가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고 답했죠. 태호는 더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지만 강영숙의 지시를 거부한 뒤 겪었던 자신의 시간이 서아의 상황과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은정의 조언에 따라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치료받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당시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했죠. 그리고 부산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때 가게 폐업할 때 서류 있잖아. 세무조사 관련 서류하고 폐업 신고서 사본.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서아야, 그 일을 다시 꺼내야 하는 거냐? 서아가 눈을 감으며 대답했죠.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부산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 폐업 관련 서류와 함께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서아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편지 아래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아가 어릴 때 쓰던 미술도구 세트였죠. 서아가 상자를 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원룸 식탁에 앉아 울었습니다. 준혁은 송재일의 증언을 바탕으로 10년 전 서아 부모님 가게의 세무조사가 들어간 시점과 이혼 협의가 시작된 시점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두 사건이 불과 2주 간격이었죠. 준혁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서아를 직접 만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혁은 이주아에게 연락했죠. 서아 씨에게 전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서아 씨가 원하시면 비서실로 연락해달라고. 이주아가 서아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서아가 다음날 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준혁과 서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개인적인 만남이었죠. 서아가 2시간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강영숙이 부산에 직접 내려간 일, 부모님 가게 앞에서 한 위협, 합의서에 서명하는 대신 서윤이의 건강한 양육을 약속받은 일, 그런데 이혼 후 부모님 가게가 결국 문을 닫은 일, 그 뒤로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선 과정까지. 준혁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이야기를 마치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준혁을 바라보았죠. 나는 당신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온 게 아니야.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준혁이 손을 내리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서윤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이라도 알게 해줘. 준혁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고 준혁은 한참 뒤에야 차에 올라탔죠. 차 안에서 준혁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바로잡겠다. 준혁이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낮게 중얼거렸죠. 그 주 평일 저녁 청담동 아파트에서 준혁이 채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를 만났어. 채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죠. 나하고 재민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준혁이 채원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아하고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서윤이한테 진실을 알려야 하고 합의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해.
채원이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납득이 되지는 않았지만 준혁이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직접 말했다는 사실이 복잡한 감정을 일으켰죠. 같은 시각 한남동 본저택에서 강영숙이 황기태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송재일이 준혁이를 이미 만났다고? 그 늙은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 황기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대화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영숙이 소파 팔걸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상관없다.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안 돼. 강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걸어가며 황기태에게 지시했죠. 본저택 지하 금고 보안을 강화해. 그 금고는 내가 죽어도 열리면 안 된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온 서아가 벽에 메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 목록이었죠. 진료 기록 완료. 부모님 폐업 서류 완료. 세무조사 기록 진행 중. 당시 변호사 증언 확보 가능. 합의서 작성 경위 물증 미확보. 서아가 형광펜을 들어 마지막 항목에 별표를 찍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가를 것이었죠. 서아가 형광펜 뚜껑을 닫고 서랍 속 서윤이의 크레파스 그림을 꺼내 벽의 메모지 옆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준혁과 서아가 카페에서 만남을 가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은정이 가사 전문 변호사 정민수와 함께 서아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맡아 양육권 포기, 합의서 취소 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회사에서는 이주아와 박태호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 서아가 경영지원팀 안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아는 혼자가 아닌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죠. 변호사 정민수가 사무실에서 서아와 은정을 마주하고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송을 두 갈래로 가겠습니다. 첫째는 합의서 자체를 깨는 겁니다. 협박에 의해 서명한 서류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별도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합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건가요? 정민수가 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합의서 취소 쪽은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서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양육권 변경은 지금 서윤이한테 뭐가 좋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시간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돌파할 길이 열려요. 은정이 옆에서 덧붙였죠. 서아 씨 병원 기록이 합의서 쪽 핵심이야. 이혼 후에도 몇 년이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면 시간 제한을 넘길 수 있어. 서아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진행해 주세요. 준혁도 개인 변호사를 통해 10년 전 이혼 기록을 법원에서 열람했습니다. 당시 서아 쪽 변호인이 사실상 형식적인 변론만 했고 그 변호사가 한정그룹 자문법무법인 소속이었다는 정황을 서류로 확인한 준혁이 정민수에게 자료를 전달했죠. 정민수가 자료를 검토한 뒤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붙여준 변호사한테 대리를 당한 거라면 이건 합의서 취소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준혁의 재정 지원은 은정의 조언에 따라 서아 이름이 아닌 서윤이의 양육비 명목으로 은정의 사무소를 경유의 별도 계좌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 쪽에서 회장이 돈 대줘서 소송하는 거다라고 따질 여지가 없어요. 정민수의 설명에 서아가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내 이름으로 서는 싸움이라는 원칙은 지킬게요. 한편 서아는 경영지원팀 업무 중 한정재단 장학생 분기 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윤이의 기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고등학생 미술대회 은상 수상, 학교 미술부 부장활동, 담임교사, 소견란에 적힌 예민하지만 창의적이고 자기 표현 능력이 뛰어남이라는 문장.
서아가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짚으며 한참을 바라보았죠. 자신이 곁에 없던 10년간 딸이 어떤 아이로 자랐는지를 서류 한 줄 한 줄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준혁은 서윤이와의 관계에서도 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서윤이를 데리고 삼청동 미술관에 갔죠. 서윤이가 좋아하는 화가의 전시를 함께 보다가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림을 누구한테서 처음 배웠어? 서윤이가 그림 앞에 서서 고개를 갸우뚱했죠. 어릴 때 누군가랑 바닥에 앉아서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던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는 아니었고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어. 준혁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아와의 기억이라는 걸 알면서도 준혁은 아직 입을 열지 못했죠. 미술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새 그림 그리고 있는데 한번 볼래? 화면에 유화 작업 사진이 떴죠. 빈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찻잔. 상당 부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준혁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시선을 돌렸죠. 잘 그렸다.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서아에 대한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잠잠해졌습니다. 서아의 꾸준한 업무 성과와 동료들에 대한 배려가 쌓이면서 경영지원팀 안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팀장 오정민이 서아의 자리 앞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보고서 총괄 윤서아 씨가 맡아주세요. 서아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죠. 오정민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명예회장님 전화를 받고 난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아가 오정민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입장도 이해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정민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어느 날 퇴근 후 서아가 한빛예술고 정문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교복을 입은 서윤이가 친구 지우와 웃으며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벤치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서윤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죠.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아가 고개를 돌리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를 마중 나왔다가 서아를 발견한 것이었죠. 두 사람이 딸의 학교 앞에서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서윤이한테 진실을 말할 시기를 고민하고 있어. 준혁이 교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같은 방향을 보며 대답했죠. 서윤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다만 그 아이가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짓 속에서 더 잘하는 건 막아줘.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죠. 같은 시기 채원은 서윤이가 주말마다 아버지와 미술관에 다니고 이전보다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8살 재민이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죠. 엄마, 누나랑 아빠는 왜 나는 안 데려가? 채원이 재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도 같이 가자.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채원의 손이 재민이의 머리 위에서 잠깐 멈추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서아와 주아, 태호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서아를 바라보았죠. 저도 5년 전에 명예회장님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서아가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열사 내부 거래 장부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양심에 걸려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 뒤로 승진해서 3번이나 밀렸죠. 주아가 눈을 크게 뜨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그때 혹시나 해서 작업 내역을 개인 노트북에 백업해뒀는데
거기에 명예회장님 개인 자금 흐름이 일부 남아 있어요.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서아가 태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계팀 박태호라는 분이 명예회장님 자금 기록을 갖고 있대요. 은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직접 요청하지 마. 태호 씨가 스스로 내놓아야 증거로서 힘이 있어. 그리고 회사 안문서를 밖으로 가져오면 태호 씨 본인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먼저 확인해야 해. 내가 알아볼 테니까 시간을 줘. 어느 저녁 서아가 원룸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화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이의 미술대회 수상작 사진이 떠 있었죠. 빈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찻잔을 그린 유화. 작품 설명에 부재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모니터 앞에서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은정이 소송팀의 증거 목록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병원 기록, 부모님 가게 폐업 관련 세무 기록, 은퇴 변호사 송재일의 서면, 증언, 그리고 서아 쪽 변호인이 한정그룹 자문법무법인 소속이었다는 기록. 정민수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협박 입증은 80% 정도 갖춰졌습니다. 나머지 20%는 명예회장이 직접 한 행위를 증명하는 물증에 달렸어요. 물증 없이도 이길 수는 있지만 상대가 한정그룹이에요. 물증 하나가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민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 문제도 준비해뒀습니다. 상대 쪽에서 반드시 이미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할 거예요. 관련 판례를 다 모아놓겠습니다. 그 무렵 강영숙은 황기태의 보고를 통해 준혁의 변화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윤이와 시간을 보내고 개인 변호사와 자주 만나고 어머니와의 식사 자리를 줄인 것까지. 준혁이가 결국 그 여자 편에 서려 한다. 강영숙이 찻잔을 밀어내며 말했죠. 강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회장 김도현과 전무 장세훈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짧은 말을 남겼죠. 필요하면 이사회에서 회장 신임 문제를 다뤄야 할 수도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해도. 황기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예회장님, 계약직 만료까지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영숙이 황기태를 돌아보며 대답했죠. 그 전에 소송이 들어오면 끝이야. 계약 만료보다 소송이 먼저 올 수 있어. 서아가 원룸에서 은정에게 받은 소송 일정표를 펼쳐놓고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청구서 접수 예정일. 서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죠. 같은 시각 한남동 본저택 서재에서 강영숙이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한번 돌려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죠.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강영숙이 금고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소송 청구서 접수를 이틀 앞둔 월요일이었습니다. 한빈예술고 미술실에서 서윤이 유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같은 반 남학생이 핸드폰을 들고 다가왔죠. 야, 너 아버지 회사 관련해서 인터넷에 글 떴는데 봤어? 서윤이 붓을 멈추고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라인 경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죠. 재벌 회장의 전처가 말단 직원으로 입사한 사연, 이혼 당시 5살이던 딸의 존재. 서윤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한정그룹, 이혼 시기, 딸의 나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서윤이 가방을 집어들고 미술실을 나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탄 서윤이 기사에게 말했죠. 한남동이요. 아버지의 청담동 아파트가 아닌
할머니의 본저택이었습니다. 본저택 현관문이 열리고 서윤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강영숙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서윤이 교복 차림 그대로 강영숙 앞에 서서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그 여자가 진짜 내 엄마예요? 강영숙의 찻잔이 받침 접시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강영숙이 빠르게 표정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죠. 그 여자는 너를 버리고 간 사람이야. 인터넷 글 같은 건 악의적인 소문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서윤이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거 다 맞아요. 한정그룹, 이혼 시기, 딸 나이. 다 나잖아요. 강영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서윤이 몸을 돌려 복도로 걸어가 자기 방문을 닫았습니다.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강영숙이 즉시 황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당장 지워. 황기태가 잠시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죠. 이미 여러 곳에 퍼져서 완전한 삭제가 어렵습니다. 강영숙이 전화를 끊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이가 알게 됐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준혁이 전화를 끊은 뒤 먼저 서아에게 연락했죠. 서윤이가 인터넷 글을 봤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왔어. 서아가 전화를 끊은 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준혁이 본저택에 도착해 서윤이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아빠야. 문 좀 열어. 문 너머로 서윤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죠. 아빠도 알고 있었어? 그 여자가 회사에 있다는 거? 준혁이 문에 이마를 대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서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준비될 때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건 아빠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잖아. 문 너머로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문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손을 내렸죠. 거실로 돌아온 준혁이 강영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내에 소문을 퍼뜨린 게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강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나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 없다. 출발점은 어머니입니다. 준혁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영숙의 입이 굳게 다물렸죠. 10년간 아들에게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영숙이 채원을 본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서재에 마주 앉은 강영숙이 채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서아 소송이 진행되면 한정가 전체가 흔들린다. 재민이 상속 지분도 위험해질 수 있어. 네가 서윤이 편에 서서 서아를 막아야 한다. 채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재민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강영숙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자각, 그리고 방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않는 서윤이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죠. 채원이 본저택에서 돌아온 뒤 청담동 아파트에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채원이 처음으로 상황 전체를 친정어머니에게 털어놓았죠.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돌아왔습니다. 영숙 여사 말에 휘둘리지 마라. 내 아들은 네가 지키는 거고 남의 아이 문제에 네가 칼잡이로 나서면 너만 다친다. 채원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다음 날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는 상태가 이틀째 계속되었죠. 준혁이 서윤이의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결석 사유를 전하고 학교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요청했지만 서윤이는 누구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친구 지우가 서윤이의 SNS에 올라온 검은 화면 게시물을 보고 학교에 알렸죠.
서아는 서윤이의 상태를 준혁에게서 전해 듣고 핸드폰을 쥔 채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죠.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 씨, 나 지금 서윤이한테 가면 안 돼? 은정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돌아왔습니다. 서아 씨, 지금 서윤이 상태에서 친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그리고 소송 진행 중에 상대 쪽에서 서아가 아이한테 접근해서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할 수 있어. 서아가 눈을 감으며 대답했죠. 알겠어요. 서아는 대신 서윤이의 학교 상담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술치료사로서의 경험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상담교사 한선미가 편지를 받아들고 발신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한선미가 서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죠. 선생님이 미술실 열어놓을게. 그림 그리고 싶으면 언제든 와. 같은 시기 강영숙이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습니다. 한정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구한 것이었죠. 현재 회장의 사생활 문제가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고 주가 하락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 명목으로 준혁의 경영권에 대한 신임 투표를 안건에 올렸습니다. 준혁이 서아 편에 서는 것을 계속하면 회장직을 잃을 수 있다는 공개적 위협이었죠. 준혁이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를 받고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 정관상 명예회장의 긴급 소집 요건을 검토해줘. 그리고 사회이사 3명한테 내가 직접 만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일정 잡아줘. 이사회 소집 소식이 경제지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한정그룹 내용설, 명예회장과 현 회장의 갈등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4% 떨어졌죠. 채원이 기사를 핸드폰으로 보며 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사회 건은 너무 과하지 않으세요? 그룹 가치를 이렇게까지 흔들면서 하실 일이에요? 강영숙이 전화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과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다. 채원이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죠. 서아도 이사회 소집 뉴스를 인터넷 기사로 접했습니다.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정 씨, 내 때문에 준혁 씨가 회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소송을 미뤄야 하는 건 아닌지. 은정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돌아왔습니다. 서아 씨, 소송은 서아 씨하고 서윤이의 권리 문제야. 한정그룹 경영권 문제가 아니고 강영숙이 이 둘을 연결시킨 거지. 원래 별개의 일이야. 서아가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아 소송 일정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준혁은 사회이사 3명을 각각 만났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 사회이사 이건호에게 최근 분기 실적 자료를 건네며 말했죠. 이번 이사회 안건은 경영 실적이나 잘못이 아니라 개인 가정사를 근거로 한 겁니다. 정관 제23조의 신임 투표 요건에 맞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건호가 서류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경영 성과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신임 투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이가 방에 틀어박힌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핸드폰을 열어 상담교사 한선미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죠. 선생님이 미술실 열어놓을게. 서윤이가 본저택이 아닌 아버지의 청담동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채원이 문 앞에 놓아둔 식사를 안으로 가져갔죠. 고마워요. 문 너머로 서윤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이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죠. 한밤중이었습니다. 채원이 거실에서 물을 마시려고 나왔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서윤이를 발견했죠. 채원이 준혁을 깨웠습니다. 거실로 나온 준혁에게
서윤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가 먼저 옆에 있는 채원을 바라보며 말했죠. 큰엄마한테 미안한데 나 그 사람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채원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채원이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대답했죠. 내 마음대로 해, 서윤아. 서윤이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그 사람을 만나볼래. 준혁이 서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죠. 정말이야?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고 들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뭘 믿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 말도 아빠 말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직접. 채원이 소파에 앉은 채 서윤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그 사람을 만나볼래라고 말한 다음 날 준혁이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 서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원룸 바닥에 주저앉은 서아가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서아가 은정에게 연락하고 은정과 정민수 변호사, 서윤이의 학교 상담교사 한선미가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서윤이에게 부담이 적은 장소로 서윤이가 좋아하는 홍대 인근의 작은 미술 카페가 정해졌고 서아와 서윤이 단둘이 만나대 준혁은 근처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죠. 만남 전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미술도구 세트를 열어 작은 수채화 물감을 꺼냈죠. 가방 안에 물감을 넣고 서랍에서 서윤이의 빛바랜 크레파스 그림을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술 카페 창가 자리에 서아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물컵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카페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3일간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피로가 서윤이의 얼굴에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이 테이블 양쪽에 앉았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 냅킨 모서리를 만지고 있었고 서아는 서윤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카페 안에 흐르는 음악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서윤이가 대답하지 않았죠. 냅킨을 만지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죠. 왜 나를 버렸어요? 서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지만 다 잊어버렸죠. 서아가 숨을 한번 고르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산까지 직접 오셨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와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게를 끝장내겠다고 하셨어. 서윤이의 냅킨을 찢는 손이 멈추지 않았죠. 나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조건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어.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외할머니 가게가 결국 문을 닫았어. 서아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서아의 목소리가 여기까지는 담담했죠. 서아가 가방을 열어 빛바랜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네가 5살 때 나한테 그려준 그림이야. 아직 가지고 있어. 서윤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크레파스 그림을 내려다보았죠. 엄마 아빠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어릴 때 바닥에 앉아 누군가와 함께 크레파스를 잡고 그림을 그리던 기억. 그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었다는 걸 서윤이가 깨달았죠.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테이블 위 냅킨 위로 번졌습니다. 서아도 눈을 감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네가 5살 때 그려준 그림이라는 말에서 이미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1시간이 넘게 두 사람은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젖은 냅킨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지금 바로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한 말이랑
지금 들은 말이 너무 다르니까 아직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아가 서윤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당연해. 내 속도에 맞출게. 내 말을 다 믿지 않아도 돼. 시간이 지나면 네가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서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 앞까지 걸어간 서윤이가 걸음을 멈추었죠. 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림 그려준 거 기억나요? 나도. 서윤이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아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죠. 카페 앞 벤치까지 비틀거리며 나온 서아를 준혁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잘했어. 준혁이 서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서아가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민수 변호사가 서아의 합의서 취소 소송 청구서와 양육권 변경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같은 시기 준혁은 이사회 신임 투표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사회이사 이건호에게 전달했죠. 이사회 회의 당일 강영숙이 부회장 김도연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회장의 사생활 문제가 그룹 이미지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영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혁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주가 하락은 이사회 내부 갈등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경영 실적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준혁이 이사진에게 최근 분기 실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회이사 이건호가 자료를 훑어본 뒤 발언했죠. 정관 제23조에 따르면 회장 신임 투표는 경영상 중대한 잘못이나 실적 악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상 해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회이사 2명도 이건호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투표 안건이 부결되었죠. 강영숙이 이사회장을 나서며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미를 이사회에서 망신을 준 거다. 준혁이 강영숙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어머니가 스스로 만든 상황입니다. 강영숙이 입을 다문 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부회장 김도현과 전무 장세훈이 강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돌렸죠. 이사회 결과 직후 점심시간에 박태호가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태호가 서아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죠. 은정 노무사님 사무소에 이미 다녀왔어요.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했고 5년 전에 백업해둔 회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아가 태호를 바라보았죠. 거기에 명예회장님 개인 자금에서 10년 전 서아 씨 부모님 가게를 압박하는데 사용된 이체 기록이 있어요. 서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은정과 정민수가 태호의 회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자금이 이체된 날짜와 서아 부모님 가게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죠. 정민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입증이 끝났습니다. 합의서 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이에요. 시간 제한 문제도 이 자료로 뚫을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수년간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면 협박의 영향이 이혼 당시에 끝난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었다는 주장이 훨씬 힘을 받아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영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강영숙이 황기태에게 물었죠. 황기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법적 대응은 위험합니다. 소송에 응하면 자금건이 공개 법정에서 드러나고 본저택 금고에 대한 수색영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영숙이 서재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그때 본저택 현관이 열리고 채원이 들어왔죠.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온 채원이 강영숙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강영숙이 고개를 들어 채원을 바라보았죠. 저는 재민이 엄마로서 이 가문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방식은 가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강영숙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너마저 나를 버리느냐. 채원이 고개를 숙였지만 말을 거두지 않았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아가 원고석에서 10년 전의 상황을 진술했죠. 방청석에는 서윤이가 준혁과 함께 그리고 은정과 부산에서 올라온 서아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죠. 10년 전에 강영숙 씨가 직접 부산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게를 끝장내겠다고 했습니다. 서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서윤이가 주먹을 쥔 채 증인석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영숙 쪽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합의서 서명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났습니다. 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죠. 서아 씨는 이혼 후 수년간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병원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상대 쪽의 경제적 압박이 부모에게까지 이어졌음이 자금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협박의 영향은 이혼 시점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정민수가 관련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선언했죠. 상대 쪽의 추가 소명이 다음 기일 전까지 없으면 판결하겠습니다. 심리가 끝난 뒤 법원 로비에서 서윤이가 서아에게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아의 손을 잡았죠. 미술 카페에서의 첫 만남 이후 3주 만이었습니다. 서아가 딸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서아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죠. 서윤이가 서아의 손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서아가 서윤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로비 한쪽에서 준혁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은정에게 준혁이 말했죠.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아 씨 곁에 있어줘서. 은정이 서아와 서윤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도운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온 건 서아 씨 자신의 힘입니다. 멀리서 서아의 어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죠. 준혁이 로비 기둥에 등을 기대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 법원 복도에서 서아가 혼자 걸어가던 뒷모습, 그리고 오늘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서아의 뒷모습. 나는 모른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다.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첫 심리 이후 4주 뒤 서울가정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영숙 쪽에서 추가 소명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양육권 포기 합의서는 협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취소합니다. 원고 윤서아의 친권을 회복합니다. 서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만 양육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서윤의 안정을 고려하여 즉시 전면 변경이 아닌 단계적 전환으로 하되 아버지 서준혁의 공동 양육권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부모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서아가 원고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죠. 방청석에서 은정이 서아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정민수가 서아와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친권 회복과 단계적 양육권 전환이 인정됐으니 서윤이 주거지 이전 시기와 방식을 준혁 씨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서윤이가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준혁이 서윤이와 서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학교 인근 주거지 마련 비용을
양육비 명목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며칠 뒤 정민수가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강영숙 명예회장의 자금 기록은 별도로 검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서아 씨가 하셔야 해요. 서아가 며칠을 고민한 뒤 은정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서아가 커피잔을 감싸주며 말했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은정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적은 서윤이를 되찾는 거였어요. 그 목적은 이뤘어요. 강영숙 씨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까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은정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다만 자금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해 두자. 혹시 모르니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 이후 강영숙은 자금 운용 사실이 재판 기록에 남았다는 법무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죠. 고혈압으로 한쪽 눈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겹쳤습니다. 강영숙이 명예회장직에서 공식 퇴임했습니다. 본저택 서재 금고는 끝내 열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문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영숙을 압박했죠. 퇴임 서명을 마친 강영숙이 본저택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한 것이었는데. 강영숙이 정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그 말이 서윤이를 위한 진심이었는지 한정가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황기태가 마지막 출근일에 준혁의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죠. 10년 전 명예회장님의 지시를 실행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황기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책상에서 일어나 황기태를 바라보았죠. 황 실장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선택을 하시길. 황기태가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준혁이 이사회에 잦은 사임을 통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준혁이 마이크 앞에 섰죠. 그룹의 미래를 위해 전문 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경영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바로잡아야 할 일들을 너무 오래 미뤄왔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기자회견장을 나섰습니다. 채원이 준혁과 조용히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정 다툼 없이 협의로 진행했죠. 아들 재민이의 양육은 둘이 함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채원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부로는 실패했지만 재민이 부모로는 잘해보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채원이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죠. 채원은 친정인 민성건설 사회공헌팀에 합류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에게서 문자가 왔죠. 큰엄마, 재민이 잘 키워주세요. 채원이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도 잘 지내, 서윤아. 서아는 한정그룹 계약직 만료를 앞두고 잦은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날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주아가 서아의 앞에 서서 눈을 붉히며 말했죠. 언니, 여기서 언니 만난 거 제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이에요. 서아가 주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팀장 오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왔죠. 실력 있는 사람 보내는 게 아깝습니다. 오정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태호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죠. 서아가 태호의 손을 잡고 한번 꽉 쥐었습니다. 서아가 사무실 문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올 때는 혼자였지만 나가는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아는 알고 있었죠. 은정의 소개로 서아가 아동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미술치료사로 복귀했습니다. 첫 출근 날 센터의 작은 미술실에서 아이들 앞에 섰죠. 안녕,
나는 윤서아 선생님이야.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서아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서윤이는 준혁이 마련한 학교 인근 주거지에서 서아와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아를 이름으로 불렀죠. 학교 상담교사 한선미와 정기 상담을 이어가며 서윤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요. 그런데 할머니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니까요. 한선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이의 말을 들었죠. 어느 주말 서아의 상담센터 미술 공간에서 서아와 서윤이가 나란히 앉아 각자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다음에는 본저택에 있는 내 그림 도구도 여기로 가져올게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작은 수채화 물감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외할머니가 보내신 거야. 서윤이가 물감을 받아들며 물었죠. 외할머니를 만나볼 수 있어요? 서아가 서윤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준혁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한정재단 이사직만 유지하며 서윤이의 교육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서윤이의 학교 학부모 상담에 준혁과 서아가 함께 참석했죠. 담임교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서윤이 부모님이시군요. 준혁과 서아가 동시에 대답했죠.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서윤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전국 고등학생 미술대회에 다시 출전했습니다. 지난해의 빈 식탁 위 두 개의 찻잔이 아닌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손을 그린 유화였죠. 작품 설명에 돌아온 기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서윤이가 작품 의도를 설명했죠. 지난해에는 부재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그렸는데요. 올해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기억도 함께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전시장에 서아, 준혁, 은정, 주아,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서아의 부모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전시장 입구에서 외조부모를 처음 만났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서아의 어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많이 컸다. 서아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죠. 1년 전 미술 카페에서 서아가 서윤이에게 했던 첫마디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서윤이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손이야.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윤이가 서아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순간이었죠. 서아가 서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준혁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은정에게 준혁이 말했죠.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정이 서아와 서윤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10년 전 그 병원에서 서아 씨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전시가 끝난 뒤 서아와 서윤이가 나란히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서아가 물었죠. 외할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서아와 서윤이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서아의 부모가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네 사람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죠. 서아의 가방 안에는 서윤이가 5살 때 그려준 빛바랜 크레파스 그림이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오늘 서윤이가 건네준 작은 엽서, 돌아온 기억이라고 적힌 신작의 축소 인쇄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10년 전의 그림은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남의 증거가 되었죠. 서아가 서윤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서윤이가 서아 쪽으로 반걸음 다가섰죠.
서윤이의 손에 들린 수채화 물감 세트가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부산 외할머니가 서아에게, 서아가 서윤이에게 건넨 물감이었죠. 서아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신용불량 통지서 앞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딸이 자기를 버린 엄마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가끔 참 잔인하죠. 잘못한 사람이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바닥에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아 곁에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만난 은정이 손을 내밀었고 회사에서는 27 막내 주아가 끝까지 옆자리를 지켰고 양심의 짐을 지고 살던 태호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길이 되었습니다. 서윤이가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서아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준 겁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지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산에서 올라온 외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고 우리 서윤이 많이 컸다 하던 그 한마디, 그 말 속에 10년치 눈물이 다 들어있었을 겁니다. 세 세대를 이어온 수채화 물감처럼 끊어졌던 인연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